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hold my hand. In other words, darling, kiss me. 이 박사와 이 작가 이제 그 230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You are all I long for, all I worship and adore. 이 열대야에도 꿈나라 베개 때문에 끄떡 없대. 꿈나라 베개 고맙대. 한호 토르마린 발포볼이 머리목 시원하게 해준다 아이가 좀 내가 건강해진 느낌이다. 나는 오빠야가 코를 안 골아서 참 좋다. 불 끄라 빨리 자자. 근데 어머니 허리 안 좋으시다던데. 여보, 어머니 방에도 꿈나라 베개 하나 놓아드려야겠어요. 이번 추석 선물은 숙면을 선물합시다. 네이버에서 꿈나라 베개를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229회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홍종학 전 의원 모시고 한국 경제 전반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셨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홍보대사단 시민대사 홍종학 박수.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더불어 대한민국 홍보대사단 시민대사 뭐예요, 이거? 아, 예, 지난 여름에 예. 노는 동안 노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해보자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새롭게 단체가 지금 하나 만들어졌고요. 네. 어제서부터 지금 이제 인터넷에 올리고 그래서 대사님들을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아, 그 궁극적 목적은 뭡니까? 아니 일단 이게 좋지 않아요? 더불어 대한민국?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 뭐 그냥 술 먹자고 만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트위터에 붙어있는 해시태그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종이학 친구들, 경제 민주화 기수, 경제 민주화 햇빛 정책, 맥주 민주화, 좋다 이거. 창업 활성화,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이거 꼭 하십시오. 꼭. 장발 창법. 왜? 뭐 이렇게 많어? 공정채권 추진법, 재벌 특혜 철폐. 좋은 건 다 갖다 붙였네. 옛날에 박근혜도 그랬어요. 그래. 이게 역시 뭐 목적이 뭡니까? 정권 교체하고 정권 교체 이후에 좋은 정책 만들어내자 뭐 이런 겁니까? 아니 정권 교체를 위해서 네. 우리가 지금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언론이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예. 그죠? 그리고 맨날 이상한 얘기만 하고 정치 얘기만 하고 이게 이제 그런 그러니까 그 언론이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도 그런 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정치인들 얘기는 안 하고 매일 이제 그 나쁜 얘기 하시는 네. 분들만 보도해주고 이런 거죠. 정부는 또 이런 거 안 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이다. 그런 목소리를 좀 더 키우고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이면 그런 정책들이 좀 더 가시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이 작가님도 들어오시죠. 알겠습니다. 이거 본격적으로 발족이 된 건가요? 네,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 뭐 홈페이지 같은 거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동안 우리 여름 동안 이렇게 모여서 여러 차례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제 공감대를 만들어 왔고요. 네. 이제 홈페이지도 만들고 페이스북도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이라고 지금 있습니다. 트위터요? 네. 네. 그럼 일단 친구 맺기가 중요하겠네요. 네. 그거 홍보하러 오셨구만. 아니, 계속 말해. 우리가 지금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한번 나와달라 했는데 계속 바쁘다. 아니, 백수가 말이야. 계속 바쁘다 그러더니 결국은. 이 작가가 이런 적이 없어요. 한번 거절당하면. 다시 안 부르지. 근데 뭐 아니, 제가 거절 안 했잖아요. 그게 거절이에요. 시간이 안 만나면 거절이지 뭐. 근데 뭐 제 책에 또 추천사를 또 멋지게 써주셨고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출연하셔가지고 이야기가 너무 재밌다고. 어떻게 이렇게 경제 이야기를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홍정학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 초대해달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어렵게 모셨는데, 자, 백수인데 뭐 이렇게 바쁘세요? 백수라서 그동안은 좀 한가하게 지냈고요. 예. 그래서 재밌게 여름에 푹 쉬었습니다. 이번에 특히 더웠잖아요. 네. 아주 푹 쉬고, 생존 수영도 좀 배우고. 그 다음에 평일날 대낮에 산에 가니까 아주 참 좋더군요. 거기 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이제 산에 가서 막걸리도 좀 마시고.
그렇게 좋네. 지냈습니다. 국회의원 떨어지니까 좋네요. 떨어지는 게 아니지. 불출마하니까 아주 좋네요. 자, 일단 총선 이후에 EJ 청취자분들하고는 처음이니까 인사부터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EJ 청취자분들 뵙고 싶었는데 이제야 뵙습니다. 뭐 여전히 그 EJ 그 활동 많이 하시는 걸로 저는 듣고 있고요. 청취자분들하고도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에 많이들 또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SNS 가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홈페이지 발족하면 거기서 많은 여러분들 활동 부탁드리고요.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의 신작 툭하놓고 재벌에 제가 아무도 안 받았어. 유일하게 홍조아 의원한테만 추천사 부탁드렸고 난 굉장히 길게 써줄 줄 알았더니 짧던데? 5줄 쓰고 땡. 아니 출판사에서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나는 짧게 써달라고? 네, 내가 그래서 못한 얘기 굉장히 많은데. 그랬어요? 네. 왕의 서재는 똑바로 할 일이 없어? 왕의 서재가 추천사를 길게 써주면 속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뒤에다가 받고 싶었나 봐.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럼 길게 못하니까 네. 짧게 이렇게. 그래서 그렇군요. 네.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네네. 어땠습니까? 이게 너무 글이 그냥 이제 책이 아니잖아요. 저는 원고를 받았죠. 예. 원고를 받았는데 나 그렇게 이렇게 줄술술술 나간 거 나 처음이에요. 사실. 이 작가 책의 특징이죠. 예.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았고요. 이런 건 정말 우리 국민들이 꼭 좀 다 읽어보셔야 된다. 제가 우리 이제 이 홍보대사단 하면서 여기 저 밖에 지금 대사님들 몇 분 와 계시는데. 몇 분 와 계세요. 원래 네. 오늘 영업도 안 하는데. 쉬는 날인데 무턱대고 올라오셨어. 그래. 근데 이제 그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 얘기 중에 기억나는 게 하나 있대요. 네플빵 돌리도 뭐 이런 게 동영상에서 돌아다닌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내가 지금 추천사에 쓰려고 그랬는데 작아서 못 썼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선생님이 한 게 애들한테 예금을 받았어요. 예. 그랬죠. 네. 그래서 이렇게 통장 같은 거. 네. 통장을 그래서 개개인 통장을 선생님이 다 갖고 계시고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돈 내면 그걸 선생님이 다 기록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뭐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옆에는 뭐 5원 내는데 나는 1원 낼 수 없으니까 먹고 싶은 풀빵 못 먹고 그리고 가서 이제 예금했단 말이에요. 예. 그냥 다들 잊어먹고 이제 지나가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경제학을 배우고 나서 보니까 그 돈이 어디 갔느냐? 그게 재벌한테 간 거죠. 그렇지. 그렇게 전 국민한테 그렇지, 예금을 그렇지. 그때 자본이 없으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우리 풀빵 먹을 거 못 먹고 도와서 지금 만들어진 게 재벌인데 저 재벌이 지금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골목상권 침투하고 그래서 못 살게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한 게 네플빵 돌리도. 그거 추천사에 딱 이 썼으면 내용이 딱 맞는데. 이 내용이 딱 들어왔어야 되는데. 역시 왕서재 안 돼. 어쨌든 제 책의 주 핵심 내용은 재벌 개혁인데,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풀빵 같은 사건도 쭉 있었고 재벌 개혁인데 이거 많은 분들이 더민주가 집권해도 이건 안 바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더불어 대한민국 저희가 단체를 하는 이유가 그건데요. 이렇게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정치인들은 쫓아오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집권을 한다고 할지라도 매일같이 언론에서 뭐 재벌을 건드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도 그때 이제 집권을 했어도 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를 저는 키워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게 차이인데 제가 4년 동안 거기 있어 보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열정만큼은 대단하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있겠느냐 그런데 제가 4년 동안 있으면서 또 경제민주화라든가 재벌개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의원님이 단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뭐 통상적으로 보수적인 분들이 저 사람들이 무슨 재벌개혁 하겠느냐 그랬는데 하여튼 4년 내에 저희가 논의할 때 저런 경제민주화 얘기 자꾸 하면 안 된다. 재벌개혁하면 저 경제가 위태로운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하여튼 이제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노력을 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봤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세월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그걸 안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강력하게 반대에 부딪힐 때 그걸 제대로 이제 풀어나가기 어려운 거죠.
글쎄 뭐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연관이 좀 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거든요. 당대표 잘 뽑아야 된다. 예. 지난번에 이제 당대표 뽑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당대표를 잘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누가 당대표 되더라도 아마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대표를 잘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대표가 성공하도록 우리 당원 지지자들이 예. 지지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고 나서 재벌개혁 해라 하고 국민적으로 강력한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하겠죠.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면 그러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잠룡이라고 불리는 문재인, 뭐 이재명, 박원순, 안희정 이런 분들하고도 이 경제 문제 혹은 재벌 개혁 문제에서 얘기를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김부겸은 왜 뺐어? 김부겸 넣어줄게. 김부겸까지. 예. 아니 뭐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게 정도의 차이와 그다음에 방법론상의 좀 네네네. 차이가 있는데 뭐 다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시죠. 네. 그 거시적 문제는 뭐 홍 의원이 쭉 말씀하셨던 거에 반대는 전혀 아니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19대 국회의원 4년 동안 임기를 마쳤습니다. 다른 데서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은데 뭐 소회랄까요? 회한이랄까 뭐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안타까운 점 뭐 혹은 뭐 더 잘할 수 있었던 데라든가 이건 내가 잘했다든가. 그 제가 잘한 건 아까 그 읽어주신 데다 그게 제가 한 거고요. 네. 공정채권 출신법이라든가 무슨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이건 이제 해가지고 제가 허경영 씨와 같은 대통령 후보 조선일보가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일면 탑에 제가 2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 4년 하면서 조선일보 일면 그 머릿 기사로 네. 2번 나오기 쉬운 일이 아닌데 이거 오선 의원들도 잘 못해요.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2번 나왔는데 2번 다 거짓말 기사였고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가 그 얘기를 하니까 한 번은 김무성 대표가 받아서 그 다음날 거짓말했고 그 다음에 한 번은 대통령이 받아서 대통령이 또 거짓말 하셨고 하나가 이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이고 하나가 이제 면세점인데 이제 그런 일들을 한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보람 있게 느끼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아쉽다고 한다면 뭐 저희가 야당이니까 이제 한계가 있고요. 뭐 변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재미없었어요. 뭐 되는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매일 같이 그냥 뭐 국회에서 뭐 소리 지르고 이제 장관들한테 막 이런 뭐라 그럴까요? 울분을 표했는데 저는 그냥 국민들의 목소리를 그냥 전한 거죠. 그 전한 거에 밖에 못하고 거기서 어떤 결실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건 뭐 말씀드린 대로 뭐 장발장법이라든가 공정채권 출신법이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제가 자랑하면 한 2시간쯤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도움은 줬지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원하는 그야말로 재벌들한테 특혜를 줄이고 그 특혜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혜택을 줘서 좀 더 이제 그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런 거에서 좀 성과가 좀 부족했다 이런 것은 항상 좀 아쉽게 생각하죠. 또 많은 분들이 홍정학 같은 사람이 20대 있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정치의 꿈은 접은 겁니까? 아니면 혹은 21대 혹은 재보궐에 나갑니까? 글쎄 청와대로 가야죠. 청와대로. 바로 지켜하십니까? 좋으네요. 좋다. 경제수석 같은 거? 아니 모르지. 총리? 대통령일 수도 있지. 대통령은 바로 못 가고요. 허경영 끝까지만 일단은 왔습니다. 청와대로 가는 거 좋네요. 알겠습니다. 청와대로 부디 가셔가지고 좋은 정책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자, 본격적 방송하기 전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지난 3월에 일명 홍종학법이라고 있었습니까? 네네. 면세점법. 이것 때문에 언론에서 또 이 법 때문에 중소기업들 다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일보 일면 탑에 이게 지난 3월이 아니고 이제 작년서부터 이제 계속 이어진 건데 그래서 조선일보 일면 탑에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대통령께서 그걸 받으셔가지고 자기가 통과시켜달라는 법은 안 통과시켜주고 노동개혁법이라고 그러지만 이제 해고 쉽게 하는 법 이런 건 안 통과시켜주고 이런 면세점법화에서 중소기업들 이렇게 일자리 잃게 만드는 거는 1분 만에 통과시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리가 빚었는데 지금 조선일보가 그러더니 다른 신문들은 좀 나은데 이제 한국경제하고 매일경제하고 여기서 지금
매일 저를 이렇게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종합법이라고 이름 붙여서 사람들한테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은 제가 굉장히 나쁜 사람인 줄 아는데 예. 전혀 사실은 아니고요. 예. 이게 이제 2012년도에 제가 국회의원 되고서 제일 처음에 재벌들의 특혜가 무엇이 있느냐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특혜를 찾다가 이게 찾은 거예요. 면세점. 예를 들면 네, 면세점이요. 근데 예를 들면 당시에 롯데 면세점 네. 소공점이 매출이 한 1조 원쯤 됐거든요. 근데 국가에 90만 원을 내고 있었어요. 면세점 특허 수수료로.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한테 내가 100만 원 낼 테니 그걸 나한테 달라. 괜찮네요. 네. 그걸 왜 롯데한테? 롯데는 이제 그때 제가 그걸 알았으면 조금 더 공격을 했을 건데 그걸 이제 작년에 알게 돼서 이제 작년에 롯데는 100% 일본 기업이에요. 네. 롯데 호텔이요. 그러니까 지금 롯데가 여러 개가 있는데 롯데 이 면세점과 관련된 면세점은 롯데 호텔이 하고 있고 이 롯데 호텔은 100% 일본 기업이고 그 롯데 호텔이 갖고 있는 이 롯데 면세점은 지금 이제 잡혀 들어가신 분 그 신영자 이사 네. 이분이 여기 대표이사로 돼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사실상 거의 출근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래서 하는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여튼 돈은 수십억을 이제 네네. 그 연봉을 받아가고 보너스 받아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 기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차별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 공정하게 하는데 면세점은 특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신라하고 롯데를 보면은요. 호텔 해가지고 거의 지금 이익을 못 남겨요. 사실상은 거의 적자에 가깝고요. 그 계열 회사들 없으면 아마 그 수익 내기 어려운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돈을 버는 황금알을 낳는 거의가 뭐냐면 요 면세점이에요. 그러면 뭐 롯데 말고 다른 면세점도 똑같이 뭐 90만 원 정도만 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면세점을 이게 옛날에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면세점이 이게 그 보세 창고라고 있잖아요. 왜 공항에 가면 이렇게 수출 수입 물건이 들어와서 잠깐 동안 거기 있다가 그냥 나가는 건 그냥 나가고 국내로 들어오는 거는 이제 세금 내고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게 면세점이 이게 세금을 안 낸다고 보세 창고랑 똑같이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당 이 세금을 그러니까 특허 수수료를 물리는데 요게 보세 창고 수수료를 물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창고 비용을 물고 있는 거네요. 아니 창고를 그러니까 보세 창고에 그 보세 창고가 엄청나게 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건물 한 평 정도 이게 그 한 층 정도의 면적이면 그거는 9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90만 원 내고 있었거든요. 그 90만 원 근거가. 네네네. 그래갖고 다른 데 이제 더 작은 데는 90만 원보다 좀 덜 내고 네. 막 이런 상황이었죠. 우리도 이거 하자.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홍원이 법을 내서 바꾸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법을 내서 이 면세점 특허 수수료도 올리고 제가 얘기한 것은 이 두 기업들이 그렇게 대개 그때 당시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두 기업들을 뭐 죽이자는 게 아니고 새로운 특허를 중소기업 특히 저 지방에 있는 그 면세점을 이렇게 쭉 내서 지금 유커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들을 지방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자. 그렇게 해서 지방의 중소기업을 활성화하자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이게 허가는 내주긴 내줬는데 결과적으로 가서는 지금 이 정부는 야 그거 안 돼. 그러고서 재벌들 더 해주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서울의 재벌들 면세점만 많이 내줬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기존에 있던 면세점이 하나 두 개가 문을 닫게 되는데 그건 저하고 관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2,000명이 뭐 그만뒀다고 그러는데 제가 법을 이제 10년 동안 그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을 한 걸 5년으로 바꿔놨는데 이게 처음 해당되는 게 2018년이 돼요. 그때 문 닫는 기업 때문에 뭐 누가 직장을 잃는다 그러면 제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는데 저하고 아무 관계 없는 이걸 가지고 지금 일방적으로 거짓말로 이렇게 모함을 하고 있고 언론이 호도한 거네요. 네, 그 이제 매일경제, 한국경제 여기가 지금 특히 조선일보가 그랬다는 게 굉장히 지금 저희가 이게 조선일보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신문의 양식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조선일보 주필 그 사건 보면 이게 능히 이해가 된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매경이나 이 한국경제 이런 신문들은 거의 광고주한테 그냥 뭐 광고주하고 거의 그냥 결탁하는 이런 수준이거든요. 매경은 돈 받고 기사도 써줬더라고요. 뭐 그런 일들 뭐 그다음에 하여튼 뭐 그 제가 표현하기 말로 하기 어려운 그런 신문들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한국 경제를 말한다. 바이 홍종학.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인테리어 공사하려니 이것저것 골라야 할 게 너무 많아. 벽지도 다 비슷해 보이고 타일은 10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데 어렵다, 어려워. 너 시움을 아직 모르는구나? 스마트폰에 시움 앱만 깔면 여러 디자인 중에 딱 골라주기만 하면 되는데. 시움? 그런 앱이 있었어? 시움은 가격 비교 사이트와 다르게 공사와 감리도 직접 책임지고 1년간 무료 AS까지 해준다고. 견적 나온 것과 달리 추가 비용이 있는 거 아니야? 가격으로 장난치는 업체가 아니라니까. 스마트폰에서 디자인 딱 고르고 지평수, 방, 화장실 소득만 딱 입력. 그럼 견적이 짠! 어허, 당장 스마트폰에 시움부터 깔아야겠다. 스마트폰에서 시움 앱을 다운받으세요. 여러분의 집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십니까. EJ 청취자 여러분. 굳건하지만 부드러운 문재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후한 역사적 사실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전하는 팟캐스트 EJ를 듣고 계십니다. 네, 229회에서 한진그룹 특집을 했어요. 근데 한진그룹 특집 하는 것은 지금 한진해운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겸사겸사해서 한진그룹 특집을 했는데, 홍원님 보시기에 지금 어떻습니까? 조선업, 해운업 얼마 동안 계속해서 한국 그 경제를 이끌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세계 뭐 1, 2위 하고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불안하게 보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이고요. 시작? 네. 아이고야. 네, 이제 이런 일들이 앞으로 그냥 계속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조선업, 해운업 같은. 네네네.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철강도 그렇고요. 뭐 기계 산업은 이미 다 무너져 버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조선이나 이 해운과 같은 우리 재벌 기업들이 여태까지 이제 대마불사를 믿고서 네네. 지금까지 이제 버텨온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해운 같은 경우도 보면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이미 해운 산업 발전화 방안 뭐 이런 걸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2008년도에 경제 위기가 왔고 그럼 제일 먼저 물동량이 그냥 폭락했죠. 네. 그러니까 해운 산업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었고 그러니까 그때 벌써 휘청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2009년도를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2009년도 당시에 저희 같은 이제 경제학자들은 이번 사태는 굉장히 심각한 사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거 금방 문제 없고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서는 이제 뭐 4대 강도 파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방산 비리도 있었고 그다음에 자원 외교한다고 네. 해요. 이게 100조 원을 갖다 버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 100조 원을 갖다 버렸는데 앞으로 또 얼마가 될지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100조 원을 갖다 버리는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살아난 것처럼 이제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사람들한테 내가 해봐서 이렇게 가장 먼저 세계 경제는 어려운데 우리가 해놨다. 그게 아닌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해운 산업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때부터 차근차근히 좀 대비를 해왔어야 되는데 이제 괜찮다 그러니까 이 선주들한테 높은 용선료 주고 계속 계약을 한 거죠 지금. 그게 지금 와서 뭐 도저히 안 살아나니까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게 사실 방금 높은 용선료를 주고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했을 때는 이득을 제일 먼저 생겨야 되는데 그게 마이너스가 눈에 보일 텐데 왜 계속 그렇게 한 거죠? 언젠가는 살아날 거라고 보고 한 건가요? 그게 이제 우리 이 잘못된 경제신문들이 뭐 경제신문이 하도 저를 비판하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비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잘못된 경제신문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이거거든요. 경제가 어려울 때 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 재벌들이 믿는 게 있죠. 그러니까 대마불사를 믿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어려지면 국가가 도와줄 것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재벌들은 바로 그때 모험적인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여기서 투자를 해서 그래서 잘 되면 돈은 내가 다 갖고 만약에 자기를 안 되면 그러면 그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이제 정부가 살려줄 네.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세금 내서 막아줄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남는 장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방만하게 지난 몇 년간을 특히 이 중후장대형 산업에서 이게 지금 구조조정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이거를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긴축하고 이렇게 좀 알짜배기를 이렇게 튼튼하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기업들은 그렇게 안 하고 이건 나중에 정부가 살려주겠지 하고서 이제 방만하게 경영했고 버티다가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지금 버틴 게 벌써 8년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 최은영 회장이 남편 죽고 나서 회장 자리를 깨찬 게 2007년입니다. 그러고 나서 쭉 하다가 나 모르겠다고 내던져 8년이죠 딱. 네. 딱 8년 하고 나 못하겠다 내버려본 건데 이것도 사실은 아니 회장이 죽으면 왜 와이프가 이걸 이어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갑갑한 거죠. 네. 능력 없는 그것도 검증되지 않은. 네. 그러니까 그때 최 회장이 지금 홍 의원님 말씀처럼 공격적 투자를 막 한 거죠 그때 빚내가지고. 네. 그게 지금 쌓아져 지금 터져버린 거고. 그렇게 된 거죠.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이 해운이라는 것이 어쨌든지 유통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세계적인 유통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획기적인 인프라 뭐 그러니까 운송 기술이 뭐 세계적으로 확 바뀔 수 있는 것이 없다면은 해운은 어쨌든지 돌아갈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해운 산업이 침체 일로에 걷게 된 이유는 도대체 뭔가요? 이게 아무리 세계 경제가 한꺼번에 꺼진다고 하더라도 어딘가는 돈을 벌고 어딘가는 해운을 필요로 할 것 같거든요. 좀 경제학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해운이 그렇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다들 배를 이제 사거나 아니면 배를 빌리거나 해서 준비를 해놨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 물동량이 그 예상했던 그 성장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증가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에 서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배는 갖고 있는데 굴리느니 그냥 가만히 굴리고 있으면 그냥 손실이 막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무너지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서로 가격 인하 경쟁에 들어가고 싸게 박수를 치고. 네, 그러니까 전 세계 해운업자들이 지금 다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뭐 중국 기업도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마지막까지 버티느냐 이런 건데 요번에 이제 한진해운이 무너지니까 다른 해운사들은 지금 신났죠. 왜냐하면 이제 급하게 해서 막 지금 운임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치킨 게임 같은 게 진행이 되어 왔고 거기에서 비용을 그동안 가급적 줄인 기업들이 우위가 있을 건데 한국 기업들은 이제 방만하게 경영을 했다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끔찍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2009년도에 이미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해운사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알려진 것은 지금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2013년도에 이미 또 그런 사건이 나가지고 이런 걸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정부가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데요. 지금 박근혜 정부는 완전히 국정 마비 상황입니다. 누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저기 문고리 권력들한테 다 물어보고 뭔가를 했는데 문고리 권력들이 지금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건 뭐 자기는 이건 내 일 아니다 하고 나가 떨어져 있고 그동안 문고리 권력들한테 허락을 받고 모든 일을 처리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저는 이번에 가장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그 법상관리 결정을 내리는 그 회의가 30분이었다는 거잖아요. 그 큰 덩어리나 지금 이게 시작이 돼서 드디어 이제 그 순간까지도 그래도 한진해운을 무너뜨리겠느냐. 그러니까 한진해운은 이게 대마불사를 믿고 이 정부가 정신이 나가지 않았으면 우리를 이런 식으로 법정 관리로 보낼까? 이거 하고 그냥 가서 있었고요. 이게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너네 청산 절차로 갈 거야. 청산 절차로 갈 거야. 이렇게 더 이상 자금 지원 안 할 거야. 이 시그널을 줬는데 한진해운은 설사 우리를 그럴까?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현대상선하고 달리 한진의 이런 지금
그 조중훈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정부 관계자들 특히 청와대 관계자들을 열심히 찾아다니지 않은 이유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서로 그날 그 회의장에 갈 때까지도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갔는데 30분 만에 그냥 법정관리 간다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한진 의원이 법정관리로 갈 때 그다음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까에 대한 이 비상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건 당연히 있는 거죠. 근데 없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30분 만에 자 됐어 이제 우리 책임 없어 그러고서 결정 내리고 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금융이나 지금 기재부나 난리가 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난리 나고 한국은 완전히 지금 후진국 중에 후진국 그렇죠. 돼버렸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법정관리가 딱 나는 그 순간에 미국 법원에다 신청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자산 동결 조치 취하고 채권단이 더 이상 우리 압류하지 못하도록 구제 신청을 해놓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미국에서는 그 이제 그 파산법 11조라고 그래서 그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회사를 이렇게 공중분해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파산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생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단 그거를 딱 신청하는 순간에 채권단들이 마음대로 와서 채권 집행하지 못하도록 그거를 보호를 해 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회사를 회생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지금 우리 정부나 지금 이 한진 해운이나 그 30분 회의하는 동안에 누군가가 그걸 질문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채권단도. 예. 아무도 안 했다는 얘기죠. 30분 만에 끝났다니까 그냥. 저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지금 이게 현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이게 그냥 이러고 있는지를 그냥 다 그 하나의 장면으로 저는 다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홍 의원님 말씀대로 그 계속해서 과당 경쟁해갖고 계속 마이너스 보면서 수주를 했고 그리고 운항도 그렇게 했고 어쨌든 한진해운이 이렇게 어렵게 된 거는 기업이 잘못 경영한 건데 지금 막 터지고 있는 물류대란은 정부가 잘못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돼 못하고 있는 건. 그래서 걱정되는 거는 한진해운 뭐의 오너들은 뭐 그렇다 치고 지금 그 임직원들은 어떨까? 이분들도 간간히 또 직장을 잃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런 걱정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지금 그 아고라에 그 이슈를 청원했어요. 한진해운에서 직원들이 한진해운 직원들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권리라서 쭉 우리가 참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좀 살려달라고 국민한테 호소하는 글인데 10,000명이 목표인데 지금 한 6,500명 좀 서명을 하셨네요. 이것도 사실은 한진해운에 근무하고 있는 임원이야. 임원이 이제 EJ 팬인데 그분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네. 좀 관심 좀 가져달라면서. 그래서 네. 이분이 저한테 한 거는 조양호, 최은영 막 쌍욕을 하면서 나야 괜찮다. 나는 임원인데 뭐 나야 괜찮다. 근데 우리 직원들 어떡하냐. 그 EJ에서라도 한 번이라도 좀 언급해 달라고. 술만 드시면 나한테 카톡을 보내. 아이고. 얼마나 답답하겠어 본인도. 그러니까 그 이 임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참 걱정이에요. 임직원들은 국가의 책임이죠. 이게 지금 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차이입니다. 임직원들 우리 국민이잖아요. 예, 그럼요. 그러면 이 임직원들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집단적으로 지금 회사가 지금 문을 닫을지 말지 아직 뭐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이 임직원들을 도와줘야 되는 건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따라서 채권단 과정에서 채권단들이 지금 대개 다 이제 법정 관리가 들어가면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큰데 그 사람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지금 그동안 고생해왔던 한진해운을 이렇게 크게 해왔던 이렇게 이제 그 기여가 됐던 우리 임직원들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의 몫을 찾아줘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그거 아니고서 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 경제 지금 뭐 그건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제 지역이라든가 지금 여기 부산이 지금 타격을 심각하게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타격을 입는 지역에 대해서 정부가 긴급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도와줘야 되는 건 이거 국가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게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고 그러니까 기재부나 이런 사람들은 이건 우리 일이 아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예를 사고 들면 사고 난 것도 안 되지만 사고 이후에 수습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정부의 책임자였다면 당장 현장에 뛰어갔겠죠. 그래서 당장 임직원들 만나서 어떻게 도와줄 게 없겠느냐. 아, 이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그런 건 지금 안 보이고 우왕좌왕하고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무책임한 그 모습들이 이게 이제 그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이미 무너져 버렸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미 이 박근혜 정부 1000년도에 아니 뭐 컨트롤 타워 없는 건 우리가 익히 다 몇 년 동안 지금 봐온 거잖아요. 그 1000년도에 이미 박근혜 정부는 무너져 버렸고요.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린다마는 그 무너진 이유는 그 문고리 권력들 우리가 십상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그야말로 무능력한 사람들이 권력을 튀구질러서 쥐고 있어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이 정부에서 떨어져 나갔고 지금 그냥 무능하고 보신 위주의 그런 관료들만 남아서 그리고 이제 뭐 목소리 예쁘게 하는 사람들, 그 대통령 마음에 드는 이런 사람들만 남아서 지금 일 처리하다 보니 지금 모든 고통은 다 국민들이 떠안게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건 우리가 굉장히 그런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무능력한 사람이 권력을 쥐는 게 문제다. 이거 사실 한진해운의 최은영 회장도 서울간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네. 가정주부로 집에만 있다가 나와서 전문성이 부족했다고. 몰랐냐 그거를? 이제 와서 얘기하고 자빠졌냐? 아 그럼 안 맡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참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도 마찬가지,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제 그런 얘기하는 게 이게 정말 정말 오픈 얘기인데. 아니, 가정주부는 뭔 죄야? 네. 야 우리 마누라 내 이제 간다면 우리 마누라고 이제 하라고 얘기했네. 이런 양반들이 자기네가 잘 모르면요. 그러면 옆에서 지켜보면 되는 거죠. 대주주로서. 그렇죠. 그죠? 그 대주주로서 지켜보면서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성과평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잘하면 그 사람 계속 하라고 그러고 못하면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왜 굳이 자기가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이유는 대접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해야지만 거기서 우리나라는 허수로 하니까 이제 뒤로 빼돌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항상 이런 거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검찰 수사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이제 초조하죠.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가 이제 들어올 건데 그때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때 그 비리들이 이제 다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려고 이제 자기가 직접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이제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문고리 권력들이 자기가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시켜보고 저 사람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잘한다 그러면 계속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권력을 행사하고 그 말 안 들으면 장관에서 쫓아내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만 해놓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한국 재벌의 문제, 한국 정부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서별관 회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즘 말이 많잖아요. 서별관 회의. 뭐 한진해운 문제는 서별관 회의에서 논의를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서별관 회의가 뭡니까 도대체? 서쪽에 있는 별관이라는 뜻 같아. 일단 그거지. 뭐 대우조선해양 관련해 됐을 것이고. 청와대에 있는 서쪽에 있는 별관이라는 얘기겠죠. 네, 거기서 그렇습니다. 회의를 지들끼리 했다는 거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이 모여갖고 뭔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있었으니까 이제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제 안종범? 그렇죠. 안종범 경제수석. 지난번에 이제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뭐 저하고는 뭐 그 전부터 경제학자로서 잘 알고 지냈던 그 분인데요. 다음 경제수석은 홍종학, 전 경제수석 안종범 이렇게 되네. 미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제가 안 되더라도 하여튼 뭐 그런 얘기라도 한 편이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좋았겠는데 바로 이분하고 당시에 이제 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최경환 부총리였죠. 이 최경환 부총리하고 안종범 수석은 이른바 위스콘신파입니다. 그래서 미국 위스콘신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그런 인연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필요한 사람들을 뭐 부총리하고 경제수석이 있으니까 그리고 관계되는 사람들 지금 뭐 금융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거기서 회의를 했는데 문제는 정부에 이렇게 그 고위 인사들이 모여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 사업을 논의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회의록이 없다는 거죠. 아, 회의록이 네. 있는데 없다고 구라치는 거예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누구도 그러면 기록에 안 남겼단 말씀이세요? 네, 지금 기록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서별관 회의가 있었다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뭐 기록이 없으니까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산업은행장 하시던 분, 지금 이제 쫓겨나신 분, 네. 그분이 갑자기 이제 폭탄 선언을 했죠. 그날 거기 가 보니까 이미 다 결정이 돼 있고 대우조선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그것이 폭탄 발언이 됐는데 그리고 났더니 이제 정부에서 압력이 가해졌는지 지금 이분은 완전히 지금 실종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에 청문회 때 불렀는데 지금 안 와서 굉장히 지금 어디인지 모른다고. 네, 의원들이 지금 격앙해가지고 고발하겠다. 지금 이런 건데 하여튼 이렇게 정부 고위직들이 모여서 회의를 비밀 회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현대 국가에서는 참 찾아보기 힘든 그런 일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건데 그 서울시장이나 지금 뭐 자꾸 이분들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 이재명 시장이나 이분들은 시장실을 다 그냥 개방하고 회의록을 다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접견한 사람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누가 그걸 다 씁니다. CCTV까지 달아놨더라고요. 네, CCTV 달아놓고 이게 국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조용하게. 여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얘기를 하면서 그냥 아무런 회의록도 없고 뭐 자기네들 그런 지금 와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다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지금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자, 대우조선 사태에서 그렇게 사별관 회의처럼 그렇게 하고 자꾸 책임을 물으려고 그러니까 한진해운에 아무도 책임을 안 지려고 지금 한진해운 사태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별관 회의를 하도록 해달라. 지금 이게 이 사람들 주장이에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아니 회의록 작성하고 하면 되지 회의록 작성. 뭐 밀실에서 무슨 뭐 옛날 박정희 시대도 아니고 말이야. 아니 자기들이 무슨 스파이도 아니고. 네. 책임을 무슨 책임을 물어요. 저 공식적으로 그다음에 제대로 자기가 가진 권한 하에서 그렇죠. 행사를 하게 되는데 왜 책임을 묻냐고요. 그런 정책 결정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분들은 그러니까 법적으로 자기한테 주어져 있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지금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몰래 하려고 그러고 국민들한테 안 알려주려고 그러고 이런 거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그랬는데 우리 노무현 정부 때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걸 너무나 강조하셔서 본인이 기록을 너무나 하고 그 기록 다 만들고 이런 거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화가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또 완전히 지금 옛날로 돌아가니까 이제 그런 시스템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산업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피해는 지금 임직원들이 다 이제 지게 되는 국민들이 다 그 고통을 안게 되는 이런 지금 일련의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것은 8년을 끌어온 겁니다. 제가 계속 경제 얘기할 때마다 얘기했는데 전 세계 경제가 어렵고 다들 금년만 참아보자 이러면서 지금 8년을 끌어온 거거든요. 이런 사태들이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대우조선은 굉장히 부실 기업인데 이 부실 기업에 그 나라 돈을 부어주자. 이게 서울관회의에서 나온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실 기업을 지원하는 절차가 없나요? 있습니다. 있는데 네. 그렇게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런 게 만약에 권한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안 된다고 한다면 공식적으로 그런 기구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꾸 투명하고 회의록 남기고 그런 사람들이 권한을 명확하게 하고 이때 이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누가 한다. 사실은 뭐 기재부 장관이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금융위원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산업은행장이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권한 내에서 결정을 하고 그걸 우리가 지금 뭐라 그럴까요? 금융조정 그런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공식적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안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대우조선 같은 부실 기업에 이렇게 밀실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러니까 대우조선 사장단들이 로비를 통해 가지고 연임하려고 그렇게 하다 언론인 통해 가지고 그래서 송영이 박살나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청문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왔던 사안은 뭐냐면 결국적으로는 다 인정을 한 겁니다. 뭐냐면 대우조선 사장을 그런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데 결국은 대통령이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했다는 게 이제 그게 이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한테 그게 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 모시고 있던 사람이 나와서 이제 산업은행장 한 거죠. 그래서 이 양반한테 당신이 지금 그 대우조선 대표 그렇게 잘못 뽑은 거 아니냐 이랬더니 그게 아니고 나는 오히려 그걸 막은 사람이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직접 누구를 임명하려고 그러는 걸 그걸 연임하려는 걸 자기가 막았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 대우조선 사장도 대통령이 결국은 임명을 한 것이고 그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바로 이제 그 청와대 그 문고리 권력들이 거기 이제 조언을 했겠죠. 네. 그 문고리 권력들에게 힘을 쓰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지금 잡혀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지금. 네. 그렇게 지금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어둠 속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장관들은 다 허수아비들이고 지금 이제 이 잡혀 들어가신 분들이 이 뒤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됐다. 저는 그런 영화들을 안 봤는데 지금 뭐 너무 지금 영화가 현실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아가지고 뭐 내부자들 뭐 이런 얘기에서 다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홍종학 의원은 위스콘신파 아니죠? 위스콘신파니까 다 문제야 이것들. 그 위스콘신 지금 거기 혹시 유일호 부총리는 어디? 유일호 부총리는 저 펜실베니아. 그것 KDI 출신 아니에요? 네네 KDI 출신이고. 박근혜 정권 잡을 때 그 인수위 시절에 어떤 기사가 많이 나왔냐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 멘토들은 위스콘신파, KDI파, 대우경제연구소파였거든. 그 망한 대우경제. 그 파파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따위로 만들고 있는 거야. 답답하네. 그런 상황이다가 지금 사실은 그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워낙 힘을 쓰다 보니 지금 강석훈 경제수석도 위스콘신이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유승민 전 의원이 바로 위스콘신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부는 유승민 의원이었는데 쫓겨났는데 뭐.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이 들어가서 이제 쫓아내고 자기가 대부 역할을 해가면서 지금 국정을 저렇게 농단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겠죠. 그러고서는 지금 큰 소리 치는 거 아닙니까? 서별관 회의 저런 거를 자꾸 막으니까 이런 일이 터지는 거 아니냐는 기상천외의 발언들을 지금 내놓고 있죠. 할 때도 이번에는 뭐 서별관 청문회에서 뭐 최 부총리 같은 사람 못 불렀으니까 조금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청문회를 그렇죠. 다 불러가지고 책임을 물어야지. 4대강도 한번 다 파고 4대강 청문회 같은 거. 자, 지금 홍 의원 모시고 가장 급한 게 지금 해운하고 조선사업이 그거 뭐 여쭤봤고요. 한국 경제에 대해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머리가 빠지는 분들 스트레스 엄청 받죠. 머리가 났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영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또 속았다 하는 심정으로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 5,000원, 커피 한 잔 값으로 딱 3개월만 지나보면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궁금하신가요? 다음 카페에서 풍성교를 검색하세요. 그리고 내년 1월 15일까지 자신의 변화하는 모습의 사진을 열심히 올리거나 댓글 달기 등 풍성교 카페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4명 추첨해서 베트남 다낭 에어텔 여행권을 드립니다. 머리털도 나고 베트남 다낭도 가고 머리털 다낭.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 풍성교를 참고하세요. 팟캐스트 광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외식이나 회식 한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산 라페스타에 위치한 풍무양고기는 그런 걱정은 잠시 잊어도 좋다고 하는데요. 일산 풍무양고기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일산 정발산역 2번 출구 롯데백화점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풍무양고기 현장입니다. 풍무양고기를 방문해보니 포도주와 양갈비 세트를 비롯해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선한 식재료와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마치 중국에 와 있는 듯한 넓고 섬세한 인테리어가 눈길을 끄는데요.
고기 굽는 냄새와 연기가 없는 게 이채롭습니다. 맛있게 드신 후 옷에 고기 냄새가 배지 않도록 배려한 시설은 정말 훌륭합니다. 예약 전화는 031-902-9292, 031-902-9292입니다. 뭐 하십니까? 지금 빨리 예약하지 않고. 허리야?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박누리 아나운서와 오창석 전 아나운서께서 광고 만들어 주기까지 했네요. 신문 읽다 보면은 신문 기사 비슷한 광고 있잖아요. 그거 듣는 기분이에요. 그거 보는 기분이야. 이분들은 이제 이런 것도 하시나? 야, 다 그게 다 이렇게 안갈 사정에 뿌듯함을 주는 거야. 재밌는데 아주. 그렇죠. 예. 그 사실 풍무 양고기 우리 서울에서 몇 번 먹었지. 예, 구로 디지털 단지 역에 있는 풍무 양꼬치지 거기는. 풍무 양꼬치의 분점이라고 볼 수 있죠. 일산에 분점 되는데 괜찮아요 맛. 네, 굉장히 맛있고. 굉장히 맛있어. 그 혹시 옛날에 간추. 통과 제리에 보면은 그 스파이크라고 그 불독 한 마리 나오잖아요. 그 불독이 맨날 핥아먹던 그 고기 덩어리 있잖아요. 그런 고기가 이제 양고기로 만화고기라고 나는 부르는데 양갈비로 나오죠. 예, 양갈비로 나오고 시내 물방울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여기 사장님 또 사모님 지금은 사장님은 일산에 계시고 사모님은 서울에 이제 계시는데 두 분 다 EJ 광팬입니다. 그러니까 EJ 듣고 왔어요 하면은 한 5%는 깎아주지 않을까? 그거는 네가 약속을 못하겠지. 나 약속 못하지. 예. 장소는 일산 라페스타에 위치했고요. 일산 정발산 꿍꿍따, 정발산 산기슭 꿍꿍따, 정발산역 2번 출구 롯데백화점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양고기 매우 맛있다 그러고 예약 전화는 031-902-9292입니다. 예. 9292 한 날. 이제 날도 추워지고 하는데 따뜻하게 양고기 한번 드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양고기가 또 이게 스태미너에 좋습니다. 네. EJ에서 할인권을 발행하세요. 사장님이 인정을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지. 사장님이 우리한테 그 상품권을 한 20장인가 줬어. 그래서 그 청취자들 나눠주더라고. 우리가 뭐 한번 해갖고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마 할인도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EJ 듣고 왔다 그러면 서비스라도 하게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광고는 거기까지 하고 자, 광고기 나왔으니까 의원님 요새 이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해. 아마 자영업자들은 늘 힘들었겠지만 지금처럼 힘들 때가 있었을까? 제 주위에 자영업하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진짜 이맘때 요즘처럼 어려운 때 없다고 다들 토로하더라고요. 거의 IMF 때랑 비슷하다는 느낌을 IMF보다 더 힘들다고 그러죠. IMF 때도 이렇지 않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 그렇죠? 너무 많고 또 경기도 안 좋고 이렇게 다 보니까 이래 된 것 같은데 해결 방법은 의원님한테 묻는 건 참 안 되겠죠. 아니요, 그렇죠. 해결 방법이 있죠. 있어요? 네, 그러면. 야, 이분 대통령으로 진짜 만들어야겠는데? 허경영급이시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강연 다니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차인데요. 이제 쉽게 얘기를 드리자면 또 이분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이분이 사실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재명 성남시장이에요. 이분이 이제 청년수당을 지급하는데 그 청년수당이 지금 문제가 됐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재밌는 거는 이분이 그걸 뭘로 지급하는가가 이게 재밌어요. 그거를 성남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그러니까 상품권. 이 전통시장 및 그다음에 이런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그다음에 그 시기가 딱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금년 내로 써야 돼. 그러니까 묵혀놓을 수가 없는 거네요. 네? 묵혀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그 상품권을 청년들이 해가지고 지금 얘기한 대로 자영업자나 이런 전통시장에 가서 살 거란 말이에요. 지역경제 좋아지죠. 그럼 지역경제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청년대로 혜택을 받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좋고 이게 이제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 우리 한숨 요정으로 지난번에 필리버스터 때 그 유명해지신 우리 강기정 그 당시에 이제 정책위 의장이셨는데, 그 2015년이죠. 뭐 얼마 오래지도 않았는데, 2015년 때 메르스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났었고, 그래서 메르스 추경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이분이 갑자기 어느 날 오시더니 2천억을 온누리 상품권 추경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획기적인 생각을 하시지? 저거 될까? 그러고서 이제 하여튼 그때 우리가 그걸 세게 했는데 도저히 저쪽에서는 그걸 못 받아서 그걸 안 됐는데 이게 같은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경을 하면 우리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2천억 원을 뿌리게 되면 그 온누리 상품권 대상자들이 되게 그런 분들이잖아요. 전통시장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쓸 수 있는
그거를 하게 되면 2천억 원이 자영업자들한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가서 자영업자들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돌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런 수단이 있는데 이것을 굳고 새누리당이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책들이 없는 게 아니다. 있는데 새누리당은 안 하고 있을 뿐이고 대신에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느냐? 그리고 엉뚱한 데다가 다리 짓고 뭐 이런 데다 지금 쓰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여기저기 얘기했던 건데 국정감사할 때 그때 밝혀낸 건데 그때 2014년인가 15년도에 14년이겠죠.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많이 오른 데가 1위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할 때 지었고 2위가 최경환 부총리 지었고 대구 달성 경북 경산 이런 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이 그러니까 개발을 엄청나게 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느라고 지금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정책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청년들을 도우면서 또 자영업자도 돕고 이렇게 추경이라고 해서 경제를 살린다는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추경이 아닌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열심히 해가지고 누리과정 이런 교육 과정에 들어가는 돈들을 이제 조금 했는데 그것까지 마지막까지 새누리당이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이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틀림없이 이런 방법이 있는데 새누리당은 이런 방법을 지금 절대 쓰면 안 된다고 하는 당이고 저희는 지금 이런 우리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당이고 이 두 당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 언론이 이걸 보여주지 않고 그냥 묶어가지고 정치권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 당이 아니냐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당이 있고 지금 그것을 재벌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막고 있는 당이 있고 이 큰 차이가 지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이 새누리당이 재벌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재벌들을 다 죽이고 있는 거죠. 네. 이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다 보니까 재벌들이 특혜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다 보니 이 혁신이라든가 이런 건 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재벌들이 하나둘씩 넘어가고 있는 지금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 EJ 출연했을 때 한국 경제 대단히 위기다. 1996년이 떠오른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리고 꽤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나빠졌죠. 지금 좋아지는 그건 국민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지금 좋아지는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있고요.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시한폭탄은 자꾸 커져가고 있고요. 가계부채 자꾸 커져가고 있고요. 정부는 지금 이제 저렇게 100조 원 날려먹고 재정을 자꾸 엉뚱한 데다 지금도 계속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은 이제 슬슬 버티다가 하나씩 둘씩 무너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이제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이렇게 서서히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덜컹하고 요번처럼 이제 조선 해운 이런 거 터지고 다음에 이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겠지만 또 터져 나가면 이제 무너지고 아마 이제 건설업체들이 좀 무너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너무 많이 지금 져가지고 지금 신나게 이렇게 저렇게 전화왔는데 여기저기 돈 빌려가지고 근데 이제 싸늘하게 식어가게 되면 또 건설업체들 또 무너지겠죠. 방금 말씀하신 시한폭탄은 가계부채를 뜻하는 것 같은데 네네네. 정부도 가계부채가 문제가 있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부동산 대책 내놨는데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더 많이 빌렸어. 그 대책을 내놓으니까 돈을 더 많이 빌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정부가 이번에 시그널을 명확하게 줬죠. 주택이나 금융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걸 막겠다. 저희가 생각해 보면 주택 가격이 이렇고 금융시장이 이렇게 되면 가장 쉬운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DTI, LTV를 다른 것도 둘째고 하여튼 DTI를 정상화시키면 된다. 그걸 이번에 IMF에서도 이렇게 권한 거예요. 이제 한국 경제 가계부채 때문에 큰일 난다. 네. 그 DTI가 지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으니 그걸 정상화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것이다. 지금 IMF에서도 지금 그렇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내놓은 대책의
DTI, LTV는 들어가 있지도 않았어요. 절대 그런 거 안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그걸 거꾸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DTI라고 하는 것을 10여 년 동안 저희가 열심히 해서 그거를 이제 그 입법화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것을 또 일시적으로 하게 되면 충격이 오니까 서서히 가자고 가고 있는데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그걸 거꾸로 했죠. 저는 최경환 부총리가 한국 경제를 망쳐놓은 주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때 그렇게 그거를 와해를 시켰고 지금 이제 한국은행도 저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자율을 더 낮춰줘가지고 오히려 그 북치고 장구치고 뭐 이렇게 된 거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박자를 맞춰주니까 가계대출이 이렇게 늘어났고 지금 주택 가격이라든가 지금 저 주택 건설시장 화랑은 그 BJ에서 지금 저렇게 돼가고 있는 거고 그거는 신기루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그 무너질 때의 충격은 아마 끔찍하게 될 것이다. 그게 뭐 일본에서 그렇게 무너진 것이고 미국도 대공황 당시에 그렇게 된 것이고 이번에 2008년도에 경제 위기를 촉발한 것도 지금 이게 거의 공식이에요. 이렇게 딱. 그래서 제가 이제 강연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지금 제 강연한 것이 최근에 강연한 게 지금 동영상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시사타파에서 동영상을 만들어 주셔갖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건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득 불평등도가 높아져서 일부 사람들만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럼 다른 사람들은 소비를 못 하잖아요. 예. 그럼 경제가 나빠지거든요. 그러면 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켜서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이 나쁜 정부들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빚을 주게 되죠. 빚을 늘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소비를 높이게 되는 것이고 지금 뭐 경제 성장률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그 건설 경기 살리겠다고 이 난리를 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빚만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것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 그게 이건 뭐 두발 자전거가 똑같은 거예요. 빚을 계속 늘려주지 않으면 그러면 더 이상은 사람들이 집을 안 살 것이고 그럼 집값이 폭락할 것이고 그럼 그 순간에 주택 거래는 그냥 완전 마비가 되죠. 그러면 이제 세상은 뭐 난리가 나겠죠. 역전세나 나고 뭐 그다음에 사람들 집 팔고 싶은데 집 안 팔리고 뭐 그렇죠. 이 은행들은 그러면 이제 대출 받아야 되는데 대출 못 받고 그러니까 은행들 무너지고 뭐 이건 그냥 이거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오게 되면 커다란 위기가 오게 된다. 그러니까 예전 미국 같은. 일본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어떤 나라든지 이런 상황이 가게 되면 그건 위기가 올 수밖에 없고 지금 자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처음에 출범할 때 다 괜찮았거든요. 가계부채 그 정도로 해서 DTI에서 이제 서서히 안정화 단계로 가고 있고 주택도 서서히 안정화 단계로 가고 있고 이제 국가가 정상화 되려고 그러는데 경제가 그거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다시 옛날 방식으로 다 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결국은 투표 한번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DTI를 끝까지 규제를 안 할 것 같은데 네. 그 DTI를 규제하는 순간 이렇게 집값이 폭락하고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폭탄 돌리기로 보이는데 어떠세요? 그런 거죠. 이제 결국 그것 때문에 네. 계속 규제를 안 하는 겁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떤 정책 전문가도 지금 이제 관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책임지려고 그러겠어요. 이렇게 해다가 이제 이 폭탄이 터질 거는 틀림없는데 그걸 내가 있는 시기에 터지게 되면 이제 내한테 책임을 물으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빚을 더 올려서 다음 자기 임기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가는 거죠. 하지만 폭탄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터지든 어쨌든 간에 정권 교체를 하면 DTI, LTV 규제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이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낙하산도 달고 여기 이제 안전장치로 이렇게 좀 마련하고 네. 이렇게 그 풍선도 밑에다 좀 깔아놓고 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서서히 연착륙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렇게 연착륙하고 매트리스 깔아놓고 낙하산 매달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뭐 시간은 그러니까 뭐 그 충격을 얼마나 주느냐,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느끼느냐, 뭐 그거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고통이 굉장히 이제 심하게 오게 되면 지금 이제 미국도 그런 경우거든요. 이번에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이 저렇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미국이 2008년도에 거의 무너지기 직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됐고 그거 관리하느라고 지난 8년을 거의 허비하다시피 하고 지금 미국이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가장 상태가 좋은 상황으로 저렇게 와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이상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오바마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보수 정부가 저렇게 망쳐놨는데 그거 관리하느라고 이렇게 왔더니 결국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정부 교체가 돼서 우리가 그거 해결하느라고 이제 몇 년 동안 고생하면 그럼 이제 새누리당이 그러겠죠. 저 정부가 들어서서 또 이렇게 경제를 망쳐놨다. 또 이러고 이제 이건 뭐 거의 공식이죠. 이렇게. 방금 강의 얘기하셨는데 최근 강의에서 잘 말씀하시는 게 우리 경제 위기는 돈 맥 경화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다 그래요. 돈 맥 경화 어떤 뜻입니까? 아니 뭐 돈이 안 돌아가는 거고요. 그게 이제 경제학 배우신 분들은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건데 저희 경제학자들은 경제를 이렇게 인체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인체하고 거의 똑같다. 이 경제라는 게. 그러니까 인체도 혈액순환이 잘 돼야 건강한 거잖아요. 경제도 돈이 제대로 잘 돌아야 이게 경제가 건강해진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비만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한쪽에서 이렇게 그 혈관이 막히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건강에 이상이 오게 되는 거죠. 돈이 잘 돌아야 되는데 재벌들이 돈을 쌓아놓고 그 돈을 쓰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이 원래 70년대에는 재벌들이 저렇게 잘 되면 그러면 중소기업도 잘 되고 노동자들의 임금도 오르고 그다음에 고용도 늘고 이렇게 돈이 돌아야 되는데 지금 재벌은 사내유보금을 710조나 쌓아놨는데 그걸 가지고 투자 안 하고 고용을 늘리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중소기업들한테는 자꾸 가가지고 이제 쥐어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돈이 안 돌고 자기네들만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돈맥 경화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경제를 자꾸 지금 구렁텅이로 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사실 이 얘기는 경제학과에서는 뭐 그냥 뭐 상식적으로 하는 얘기고요. 이 얘기를 처음 얘기한 분은 이제 존 메이나드 케인즈 그 유명한 케인즈가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강의할 때 사실은 요즘 그냥 케인즈 얘기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인즈가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케인즈의 교훈을 잘 보면 그걸 제가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해보면 네 이웃이 불행해지면 결국 너도 불행해진다. 이게 케인즈 경제학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옆에 지금 자영업자가 잘 안 되면 결국 그분이 내 물건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벌들이 저렇게 돈을 갖고 있는데 저게 돈이 돌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이게 안 되는데 제 얘기가 여기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게 돌아가서 자영업자들한테 오늘의 상품권 지급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지금 누리과정 지급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돌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고 그럼 결국은 그 여유 생기면 TV 사고 휴대폰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럼 결국 재벌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 국민도 좋고 재벌도 좋은데 이게 재벌을 지원하고 거기에 재벌한테 돈이 쌓여 있으니까 국민들은 그냥 다 하루하루 살기가 어렵고 재벌들은 지금 나날이 자기네들도 저렇게 불안하고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자기네들도 지금 수익을 내기가 어렵고 수익을 내기가 어려우면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서 바꿔야 되는데 재벌들은 지금 엉뚱한 데다 돈 내고 있다면서요. 뭐 지금 저 청와대 안종범 수석이 뭐 단체 하나 만든다고 500억 냈다며. 그런 거나 지금 하고 앉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경제가 아주 나쁜 그런 지금 징조들이 이렇게 쭉쭉 보이는데 이미 아주 오래전에 이미 100년 전이죠. 케인즈가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방금 이 얘기는 저의 신간 북한어코 재벌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네. 홍정학과 저의 수준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오늘따라 바쁘십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사내유보금 얘기 나온 김에 이걸 어떻게 쌓아놓는 게 가능하고 재벌들은 왜 쌓아놓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쓰려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이게 부동산 투자하려고. 이게 문제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한국 경제의 문제인데요. 재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제대로 잘 써야 되는데 지금 한국 재벌들이 늙었어요. 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분들이 그렇게 지금 얘기한 대로 뭐 집안일이나 하다가 나오신 분들이 지금 총수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그 다른 기업들도 되게 옛날에 20, 30년 전서부터 여기서 있다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언론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언론은 그런 얘기 안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로봇, 그다음에 인공지능,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무인 자동차, 전기 자동차, 뭐 드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다음에는 세계를 각광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신기술일 거다 해서 여기 지금 전 세계가 엄청난 지금 투자를 하고 여기 경쟁을 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나라에 안 보이잖아요. 늦어도 한참 늦은 거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거예요. 돈을 710조나 쌓아놓고 있다면 저 돈을 가지고 지금 미국의 그 테슬라는 아주 이상한 거 하고 있잖아요. 네. 다른 사람이 보면 거의 저거는 정상적이라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뭐 갑자기 로켓을 민간이 쏘아 올리고 멜론 머스크인지 머스크 멜론인지 하여튼 그분이죠. 예.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로켓을 쏘아 올리고 지금 전 세계를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바꿔보겠다 이런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재벌들은 지금 그런 혁신 정신이 거의 마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삼성을 보더라도 그런 거죠. 삼성이 지금 그냥 휴대폰에 안주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지금 그 다음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는 거죠. 기껏 나아간다는 게 난데없이 지금 바이오 산업을 뛰어든다 그러는데 저거는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길이 보이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굉장히 이미 지금 중소기업들이 하고 있고 이런 거를 이제 뒤늦게 들어가서 중소기업 하던 거 내가 뺏어갖고 하겠다 이런 거지. 지금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거기에는 그건 위험하니까 나 못 들어가겠다. 혁신의 개념은 없고 뭐 카피캣이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한국 경제 전체가 그렇게 돼 버렸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상황으로 5년 10년이 지속되게 되면 우리가 앞서 왔던 이런 부분들을 다 뺏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조선, 해운 이런 거는 다 중국한테 뺏길 거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죠. 사실 이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나 이런 건 기적적인 아주 좋은 기업들인데 지금 한국에서 전기자동차, 현대자동차가 지금 수준이 못 쫓아오니까 이게 지금 거의 못 쫓아갔는데 중국은 지금 자동차를 지금부터 경쟁하면 우리 늦는다. 그러니까 아예 전기자동차부터 지금 하고 있거든. 그래서 3년 후면은 상용화 시킨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전기자동차 시장을 다음번에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양분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있으면 현대자동차가 휘청거릴 일도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경제 우리가 재벌개혁 얘기를 하는데 이 재벌의 지금 이 관료주의가 그러니까 정부도 기재부의 관료주의도 문제고 이 재벌의 관료주의 이런 것들이 경제를 자꾸 뭐라 그럴까요? 지금 굼뜬 공룡으로 만들어 버렸고 이게 이제 국민들은 자꾸 피해를 입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 계속 재벌의 문제점 언급하셨는데 왜 그래서 뭐 법인세를 올려야 된다고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반대해서 결국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인세 말고 총 조세 부담, 기업이 부담하는 총 세금 따져보니까요. OECD 34개국 중에서 한 23위 정도 굉장히 낮은 거지. 낮은 거고 개발도상국에 비교해도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 베트남보다도 뒤져. 우리가. 돈을 안 내? 안 내고 있지. 그러니까 33.2%만 낸다. 1,000원을 벌면 세금으로 332원만 낸다. 그러니까 총 조세 부담이니까 법인세 다 합쳐서 굉장히 낮은 수치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요즘 영화 홍보하고 다니는데 그 다음 침공은 어디라고 마이클 모어가 지금 그 영화를 만들어서 엊그저께 국회에서 시사했고 지금 개봉해서요 이번 주에. 그래서 전국에서 지금 볼 수 있는데 이 영화는 저는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얘기하신 거 그게 거기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이 법인세 비율이 낮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미국은 지금 대학 등록금 엄청나게 내죠. 근데 유럽에 가면 대학 등록금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세 부담은 예를 들어서 한 5만큼 더 비싸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 의료보험 아니면 이런 교육비 이런 거를 다 세금으로 충당을 하니까
돈이 안 들어가는데 미국 사람들은 법인세 부담 이렇게 세금 부담은 낮지만 교육비 부담 자기가 해야지. 그러니까 전부 다 빚지고 있죠. 대학교 졸업하면 그냥 다 빚지고 있지. 그다음에 학교 보내는데 애들 교육비 너무 많이 들지. 그다음에 의료보험비 너무 많이 들지. 그러니까 그걸 세금으로 안 내고 다 자기가 부담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런 게 더 좋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영화 보면 정말 재밌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침공은 어디? 사실 이 영화 일반 시사회 4회를 제가 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늘 홍원이가 비슷한 수준이라니까. 제가 일반 4회를 봤는데 저는 보면서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이 다큐멘터리 감독이 그 외국에 좋은 것을 막 찾아다녀요. 그래갖고 이 좋은 거는 미국에 갖고 와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에 없는 거니까. 이건데 사실은 난 그 영화를 보면서 이건 미국 얘기가 아니고 대한민국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우리 얘기야. 그래서 우리도 좀 침공해서 뺏어올 건 좀 뺏어오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좋은 영화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 누구야? 그 화씨 9.11을 만든 그 양반이 만든 마이클 거야. 무어. 마이클 무어. 그러니까 많이 보시고 정말 좋은 영화니까 다큐멘터리지만 재밌는 꽤 재밌는 영화입니다. 영화관에서 볼만해요. 그래서 네네. 그 저는 2번 봤는데 지금 그래서 보다가 처음 보다가 이제 저는 정책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사실 우리 국민들도 저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이게 좀 그 찔끔 짜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렇죠. 그 저는 저만 그런가 하고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국회 시사회 할 때 우리 저기 계시는 대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봤는데 다들 너무 좋다 이거. 그 저기 한 분은 지금 오늘 보고 오셨다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영화 그 다들 좋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영화관 가서 보고 갔다는데 이게 문제가 개봉관이 몇 개 안 돼요. 그렇겠죠. 다큐멘터리니까. 근데 빨리 보시면 개봉관도 늘어날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안 보시면 이제 개봉관 없어져서 집에서 보시면 되긴 되겠지만 영화관에서 한번 보면 그게 있고요. 또 제 생각에는 이게 자녀분들하고 같이 봐도 그럼요. 네. 재밌게 교육적인 영화예요. 그래서 꼭 한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기업의 이득과 노동자의 권리는 상충되지 않는다. 이걸 누가 얘기하냐면 기업 CEO가 얘기해요. 그래서 휴가도 많이 주고 월급도 많이 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감독이 이렇게 하면 회사 망하지 않냐고. 아니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게 이제 기업의 생산성.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휴가도 많이 받고 월급도 많이 받아야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OECD 중에 사실은 2위잖아. 근로시간이. 브라질 다음 2위인데도 기업 생산성은 굉장히 낮아요. 멕시코 아니고? 멕시코야? 1위가? 다시. 멕시코 다음 2위잖아. 근데 기업 생산성은 엄청 낮거든요? 이걸 제대로 바꿔야 되는 거지. 왜 기업 생산성이 낮는지 그걸 따져야 되는데, 봐봐. 사실 퇴근 시간 6시인데도 일도 할 것도 없는데 안 나가. 상사 눈치 보고. 그런 회사의 기업 생산성이 있겠냐. 괜히 야근하고. 그럼요. 예. 하여튼. 그 영화 보면 좋은 게 많이 나는 꼭 보시고. 제가 강의 10번 하는 것보다 그 영화 한번 보면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취지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기 그 나중에 중간에 이제 아까 그 얘기도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날 보고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시던데 거기 보면 그 아이슬란드 여성 CEO가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은 뭔가 잘못됐다. 네 이웃이 그렇게 지금 굶고 있고 네 이웃이 그렇게 지금 직장도 없어서 그러는데 니네들 어떻게 집에 와서 네네. 마음 편하게 잘 수 있니? 그렇지. 그건 나는 니네 이웃이 되고 싶지 않다. 그 미국은 잘못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마이클 모어가 그렇게 몰았죠. 미국 사람들한테 뭐 해줄 말이 없냐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사회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한테 이제 와닿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불어 사는 사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생개념. 바로 더불어 대한민국을 우리가 그렇죠. 꼭 가입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골목 상권 침투해가지고 다 빨아먹고 말이야. 대기업? 그래. 문제 있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돈 몇 개만 얘기하다 이렇게 왔나? 네네네. 가계부채 얘기하다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그게 이제 최근에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위 10% 소득자가 도대체 얼마나 전체 소득 중에 가져가느냐. 한국이 지금 미국 다음으로 미국이 한 46%쯤 되고 한국이 그 다음으로 뭐 43%인가 4%인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뭐 통계 자료가 한국이 정확치가 않아서 그 수치 자체는 큰 의미는 없을 건데 무엇보다도 한국은 최근 한 10년간 가장 최악으로 너무나 빠르게 나빠지고 있는 나라라는 거죠. 그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국을 지금 이제 돈맥경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나라. 그러니까 일부한테 지금 부가 이렇게 몰리는 나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가는 나라는 반드시 경제 위기가 왔다. 이게 이제 제가 강의하고 다니는 얘기예요. 근데 뭐 역사적으로 틀림없는 사실이고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빨리 소득 불평등을 해소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박원순, 이재명 그다음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누리과정 그다음에 이런 청년수당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얘기했던 무슨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이런 정책들이 그냥 단순한 그런 정책이 아니라 한국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라는 거죠. 네. 자, 다른 얘기 하나 묻겠습니다. 그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꺼번에 2번씩 올릴 수 있다. 뭐 한 해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어쨌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금리를 올릴 것 같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따라 올려야 되는지 따라 올릴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 걱정입니다. 그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아주 심각한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사실상 케인즈주의자라고 하는 우리 폴 크루그만이라든가 그다음에 스티글리츠라든가 혹은 이런 분들은 로렌스 썸머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지금 금리를 올려서는 안 된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지금 금리 올렸다가 미국 경제 나빠지고 있는데 더 나빠지게 할 가능성이 있다.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충분히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라는 게 이 한쪽의 얘기고요. 지금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인 알렌 제닛 이 의장과 같은 분들은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 논리를 제공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서서히 준비를 해줘야지 되고 만약에 문제가 되어서 다음번에 침체가 오더라도 그때 또 금리 낮추면 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서서히 시작을 하자 이렇게 지금 두 가지 견해가 팽팽하게 지금 물려 있습니다. 이게 전문가들 얘기니까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하여튼 경제학적으로 이런 논쟁이 있다는 것을 계속 한쪽에 얘기하고요. 문제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는 자기네들 입장에서도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올릴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사실은 쉽지 않다. 근데 이제 결론은 너무나 뻔하게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풀 때 그 돈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흐르도록 하자. 그럼 그게 이제 DTI 같은 거를 제대로 하게 되면 저렇게 그 엉뚱한 데다 돈이 안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DTI 같은 거 올려서 돈이 그쪽으로 가지 않게 하고 그리고 금리를 충분히 낮춰주고 대신에 정부가 재정정책 이렇게 추경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갖다가 국민들을 위해서 쓰고 이러면은 살아난다. 이 정책 조합을 이게 대개 다 권유하는 정책 조합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새누리당 정부에서는 그게 아니라 돈 풀어가지고 건설 경기나 살리고 재벌들만 좋게 하고 그러면 이거에 이제 장애가 되는 DTI 같은 것은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가계부채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계속 방치하고 있고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이 금리가 낮아지는 게 굉장히 위험하게 갈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조금 오르게 되는 이런 충격이 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기의 그런 악순환이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는 촉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계 경제가 지금 쉽게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꾸 지금 정부가 난데없이 아파트 공급량을 줄인다니까 그게 어떻게 대책이 돼요? 아주 기가 막힌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량을 줄인다니까 야 집값은 안 떨어지겠구나 하고서 지금 오히려 비도 넣어가지고 이제 막 더 사는 거지. 사는 건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게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범죄 행위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이 범죄 행위의 동조자가 누구냐면 지금 시발은 그 기획재정부하고 금융위가 하고 있는 거고 가장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금융기관이에요. 지금 대우조선이나 이런 해양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작년에 국정감사 때 수출입은행장한테 얘기했습니다. 저 산업은행은 정무위 소속이라 그건 아니에요. 수출입은행은 그러면 저렇게 부실한 기업에다가 어떻게 돈을 빌려줬느냐. 니네는 정말 심사 기능이 있느냐. 니네는 은행도 아니다고 그랬어요. 이건 은행도 아니다 이건. 그런데 지금 한국의 은행들은 은행도 아닙니다 지금.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걸로 가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은행들이 지금 벌써 저 중도금 대출 이상한데 이렇게 가다가 이거 어느 순간에 문제가 될 거 아니야 하고 은행들 스스로 이 사람들 갚을 수 없는 거 뻔히 다 알거든요. 이건 아니 지금 다 알잖아요. 소득이 없는데 돈을 어떻게 갚아요.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그거를 평가해서 자제를 해야 되는 게 은행인데 은행은 자기 책임이 없다. 기재부에서 뭐 지금 뭐 DTI도 저렇게 해주고 뭐 계속 하는데 DTI 우리 규정 맞았잖아. 뭐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망하는 건 은행이 망하는데 나중에 사태가 오면. 저축은행 그래서 망했지. 뭐. 네. 그러니까 망할 때 이거를 명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은행이 나중에 가서 또 공적자금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지금의 은행의 지금 은행 경영자들 저 사람들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저렇게 문제가 있다고 아무리 기재부나 금융위의 저 관료들이 저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은행의 건전성을 책임지고 있는 이 은행의 경영자들은 저렇게 대출해 주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걸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은행 대출, 가계 대출을 저렇게 늘리는데 기여하는 은행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그래도 자제해 가면서 천천히 해주는 이렇게 이런 은행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고 자제하고 이렇게 건전하게 은행을 경영하려고 하는 은행장은 오래 못 버틴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뭐 미국에서 갑자기 금리를 올릴 일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걱정되는 거는 일반 서민들이 우리가 금리가 올라갔을 때 이자 부담이 높아지니까 걱정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갚기가 버겁잖아.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분할 상환을 하고 있는데 집값 분할 상환을 하는 거랑 뭐 차량이랑 이렇게 따지면요. 오, 상당해 이거. 상당한 그렇죠. 금액이야. 그렇죠. 세작 한 달 벌이야. 근데 이런 게 조금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민들이 아마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올라가면 어떡할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전혀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정부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뭐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낮은 이자율에서 장기 고정금리로 빌려 놓으시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이미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가 장기 고정금리로 빌렸더니 이자율이 너무 떨어져서 그분들이 지금 손해를 보고 계시거든요. 변동이 더 낮다. 변동이 더 낮다 지금. 근데 변동은 원래 고정보다 조금 더 낮은데. 예, 원래 그렇죠. 예. 고정금리는 이제 그런 위험 부담이 있어서 은행들이 이제 금리를 조금 더 올리죠. 그런데 지금 이제 또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금리가 낮아졌을 때 내가 뭐 저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정도면 그렇게 낮은 금리로 자꾸 박버타게 하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빚을 빌려야 되는 거죠. 내 소득이 내게 얼마쯤 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저 정도 그러니까 그게 DTI거든요. 그러니까 내 소득에 총부채 상환. 네, 총부채 내 소득에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3분의 1이 넘어가게 되면 그건 사실 상환하기 어렵다는 그럼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스스로들 보셔서 원리금 상환에 내 소득의 한 3분의 1 정도 들어가면 그러면 좀 아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내 지금 돈 버는 거에 절반이 들어가면서 그게 아파트 원리금을 갚고 있다. 이거는 이제 위험 신호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게 어쨌든 그렇게 해놓으면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무리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빚을 거죠. 내서. 그런데 이제 자꾸들 엉뚱한 얘기들 정부에서 하는데요. 아파트 지금 이미 100만 채가 우리나라에 지금 빈집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은 뭐 이미 그렇게 된 지가 굉장히 공공화가 오래됐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동네 전체가 지금 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자꾸 그렇게 서울로 집중하게끔 만들고 지금 그런 정책을 자꾸 취하해서 그렇게 집중하는데 이제 집값이 오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오래 간 나라는 없고요. 이 상황, 이 비정상적인 상황, 소득은 자꾸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소득은 없는데 집값만 자꾸 올라가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은 곧 종식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죠. 자, 제가 언제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제라고 얘기 드렸다가는 또
집 안 사신 분들이 나중에 저한테 그렇죠. 항의하니까. 네네. 자, 그러면 다른 거. 지금 원달러 환율이 네. 달러가 굉장히 약세지 않습니까? 이 달러가 계속 낮아지면 우리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나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뭐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지금 이제 원화가 지금 굉장히 저렇게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은 그 이유가 우리가 수출이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뭐 18개월인가 뭐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나고 있어요. 이게 경상수지 흑자가 나면 이게 좋은 거 아니냐인데 이게 굉장히 나쁜 거죠. 왜냐하면 경제가 나빠지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고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들어서 안 써서 흑자가 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지금 흑자가 나요. 그러니까 전체 물량이 커지는 게 아니라 지금 줄어들면서 흑자가 나고 있고 수출도 줄어들고 있는데 수입이 더 빨리 줄어들어서 지금 이게 흑자가 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따라서 그런데도 흑자가 나니까 원화 가치는 자꾸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보게 되면 한국 경제는 굉장히 좋아 보여서 자꾸 그 외국의 신용평가 회사들이 한국 경제 좋다고 자꾸 지금 올려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또 신나가지고 봐라 이런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상은 내막을 보게 되면 지금 굉장히 안 좋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되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자율을 올린다거나 이렇게 세계 경제에 어떤 격변이 생기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나라가 한국이 될 것이다. 조금 전문적인 얘기인데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계화를 이미 주장하면서 무슨 WTO하고 뭐 이런 게 수십 년 됐잖아요. 네. 이번에도 보면 한진해운이나 대우조선이나 이런 데가 물렸는데 돈 빌려준 데가 다 한국은행들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세계화가 됐다면 대우조선처럼 그렇게 세계 몇 위의 조선사라면 그러면 돈을 해외에 가서도 빌려와야죠. 해외가 그렇지. 훨씬 더 이자가 싼데.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해외에는 안 빌려주니까 국내에서 이제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럼 외국 은행들은 제대로 더 일을 한 거네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또 그때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한국 은행들이 돈 벌 데가 없으니까 은행들이 야 우리 돈 빌려가. 막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한국의 지금 금융기관들은 정상이 아닌 상황이고 우리가 세계화를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은 외국에 가서 돈도 제대로 못 빌리는 이런 상황이고 그거를 이게 수출입은행이 돈을 빌려다가 수출입은행이 한국 기업한테 다시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 기업이 무너지게 되면 수출입은행이 타격을 입는데 수출입은행한테 돈을 빌려주는 외국 사람들은 또 멀쩡해. 그러니까 한국의 재벌들이 무너지게 되면 한국 국민들이 혈세가 들어가게 되는 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화라고 얘기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희생을 요청을 했지만 사실상은 재벌들이라든가 우리 관료들은 전혀 세계화되어 있지 않다. 이게 아주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그 환율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거의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제가 무슨 얘기하죠? 거의 엉뚱한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황당한 얘기한다고 이렇게 반응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 자산을 갖고 있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세계화돼 있으면 해외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재산이 좀 되신 분들은요. 아니 빼돌린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해외에 이런 펀드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펀드.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이 굉장히 위태롭게 되고 한국에 위기가 왔다 그래도 해외에 그 펀드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때 가서 달러 찾아오면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방어가 가능한 거죠. 방어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왜 와갖고 자꾸 한국 주식을 사지? 그게 한국 주식을 사는 이유가 바로 그런 보험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수익률도 높지만 만약에 미국 경제가 문제가 생겨도 자기네들은 해외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008년도에 경제 위기가 왔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순 채무국이었어요. 해외에서 돈 빌린 게 자기네가 빌려준 것보다 더 많았어요. 근데 미국이 문제가 생기니까 환율이 미국 달러가 폭락했잖아요. 그럼 해외에 갖고 있는 것은 자산 가치가 높아졌죠. 갑자기 순 채권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세계화 시기에는 경제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게 이건데
우리 금융위한테 제가 맨날 하는데 금융위에서 이 사람들이 그런 걸 이해를 못하고 뭐 이해를 못한다기보다는 알면서도 자기네들 못하는 거겠죠. 금융위에서는 맨날 우리 재벌 금융기관 도와주라. 국내 투자해라. 국내 투자해라. 뭐 ISA 이런 거 해갖고 또 세제 혜택 줘요. 근데 세제 혜택 주는데 실질적으로 이자율 안 나오죠. 지금 무슨 연금저축 이런 거 이자율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은 0%. 근데 금융회사만 수수료 잔뜩 떼어가서 금융회사 돈만 벌려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익률은 어디서 나느냐? 세제 혜택 지원 준 거. 그러니까 국가가 이 금융회사한테 그냥 돈을 퍼주고 앉아 있는 거죠, 이게. 이런 상황이 이게 구조적으로 한국 경제를 굉장히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겉으로 보면 이런 거잖아요. 아니 예금하는데 국민들한테 국가가 세제 혜택 준 거니까 국민들 도와준 건데 나한테 왜 자꾸 그래?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자 수익률을 못 내기 때문에 그 돈은 이분들 도와준 게 아니라 금융회사를 도와준 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국민을 속여가면서 금융회사를 도와주고 그리고 나중에 끝나면 자기는 거기 취직하고 이 거대한 이 연결고리들이 한국 경제를 아직도 이게 이제 외환위기 당시 98년도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는데 거기서 지금 우리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기관이나 이런 정부기관에 있던 사람들이 재취업을 할 때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해당 관련된 업무가 있었던 사람들은 몇 년간은 관련 업계 취직을 할 수가 없다. 네. 근데 한국은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면 네. 그런 게 너무 취약해서 요즘 이제 많이 좋아져서 이제 그걸 강화를 시켰죠. 강화를 시켰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금 이 기득권 세력들이 이렇게 쭉 묶여져 있는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그런 문제가 됐던 그런 거기에 이 변호사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게 변론을 하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우병우, 홍만표 이런 사람들이 돈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기업들은 이렇게 비리하고 이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이번에 잡혀 들어간 이런 언론인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무슨 홍보회사 이런 사람들이 평상시에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만나면서 서로 커넥션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우조선이 아주 그런 것들이 이제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고 금융기관들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죠. 방금 해외 펀드를 좀 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달러나 엔 갖고 있으면 그것도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사실은 국민들이 정부가 이제 그런 거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나 엔 같은 것을 세계화 시대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될 때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달러로 갖고 있고 최근엔 중국이 커져서 위안화도 갖고 있고 유로도 갖고 있고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펀드를 만들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펀드에 가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안 하죠, 이 사람들이. 그리고서는 난데없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지원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이제 하는 그런 펀드만 열심히 들어라.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세계화 시대에는 잘못된 아이디어들이고 이런 얘기하면 이제 저한테 또 욕하는 거죠. 저는 이제 한국 기업들 사지 말라고 그런다.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 경영학의 재무 경제학에 나와 있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국가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한국이 위험한 게 뭐냐면 한국 가게들이 전부 몰빵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부동산에.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이 무너지게 되면 한국 가게는 다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나라는 없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한국의 금융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부동산 보유 비중은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금융자산 보유 중에서 해외 자산을 더 많이 보유해야 된다. 이게 정상적인 교과서가 가르쳐주는 저는 학교에 있던 사람이니까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달러가 많이 내렸잖아요. 네. 상당 부분 계속 내려가긴데 좀 사두면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달러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외환 변동성은 경제학자들이 가장 예측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뭐 훨씬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는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경제 상황으로만 보면 원화는 지금 고평가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해외에서 자꾸 그 신용평가 그런 것 높여주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 외국인들은 모르니까 한국 경제는 괜찮은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한국 경제의 속살이 드러나게 되면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97년도에 외환위기가 왔는데 96년도에 이 사람들이 한국의 신용평가를 계속 올려요. 그래서 그때 지금 정부가 하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도에 국정감사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그때 최경환 부총리가 한국의 신용평가가 이렇게 올라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신용평가 외환위기 이전에 97년도 신용평가 등급이 얼마인지 아느냐.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오른 등급이 바로 외환위기 직전에 신용등급 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외환위기 직전에 신용등급 그거 오고서 지금 그것도 신용등급 올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는 그렇죠. 거고요. 네. 신용등급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제 우리 참고 지표는 되지만 이렇게 경제 위기가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다가오게 되면 그러면 신용 평가의사들은 그 다음 날부터 그냥 시키는 거거든요. 그냥 3등급, 4등급 네. 깎는 거거든요. 그 외에 무슨 세금 막 많이 안 낸 사람들 집에 가보거나 혹은 돈 많은 사람들 뭐 금고 열어보면 달러 10만 달러씩 뭐 금고에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은행에 안 넣어놓고 왜 갖고 있는 거예요? 궁금해서. 추적 안 되게. 법적으로 안 되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은행에 달러 넣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좋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문제가 생겨도 은행들이 달러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달러 통장도 있어요. 네, 달러 통장이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해외여행들 많이 다니시니까 해외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아예 달러 통장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뽑아서 해외여행 갔다가 오실 때 다시 남는 돈 거기다 넣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금고에 이렇게 달러 갖다가 놓으신 분들은 이제 뭔가 문제가 구린 있습니다. 돈이군요. 구린 돈이죠. 근데 달러도 문제지만 지금 원화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5만 원짜리 저거 만들고 나서 회수율을 보니까 마늘밭에 숨겨져 있고. 네, 마늘밭에 있고 그래서 그때 5만 원짜리 처음 만든다고 그럴 때 그래서 제가 반대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아주 기막힌 해결책을 하나 제시했어요. 그게 뭐냐면 5만 원짜리에다가 발행 연도를 하나 거기다 크게 해놔라. 우리 동전에 보면 발행 연도 있잖아요. 예, 동전에 있죠. 뭐 그래서 동전 모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예. 그러면 5만 원짜리에다가 거기 이건 2016년도에 발행한 것이다.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2020년쯤 돼 가지고 2016년 발행한 것을 이렇게 한 다발을 들고 와서 은행에서 바꿔달라고 그러면 은행원이 보면 이거 이상한 돈이잖아요. 너무 국권인데 왜 이런 거 출처가 뭐예요?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간단하다. 그냥 한국은행 이거 하는데 돈 드냐? 돈 별로 안 듭니다. 근데 이거 하자 그러면 절대 안 해요. 그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돈도 별로 안 들면서 경제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새누리당이 막고 있는 거죠. 자, 시간이 다 돼가는데 두 분 홍 의원님한테 질문할 거 있으면 하고 먼저 그런 얘기도 나와지고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 통화 가치가 너무 낮다 외국에 비하면 저기는 1달러 1,000원인데 우리는 그러니까 1,000원 1하고 1,000이니까 이걸 좀 절상시켜서 화폐를 교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찬반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지금은 얘기가 좀 달라졌는데 처음에 5만 원짜리 나올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통화 개혁도 하자. 그런데 그 화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충격적인 거거든요. 네. 그러면 왜 경제에 그 불필요한 충격을 주냐.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는 우리가 지금 1달러에 1,000원이니까 우리가 창피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 왜 창피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1980년대에는 70년대에는 180원인가 그랬거든요. 네. 그거를 그냥 계속 인플레이션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1,000원까지 온 거예요. 1,000원 근방까지. 그거를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관리 잘하게 되면
우리 평화 통화 같이 안정되는데 그거를 창피하게 생각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일단은 그렇게 되게 되면 두 가지 큰 충격이 생깁니다. 하나는 그 통화 개혁이라고 화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에 엄청난 충격이니까 대부분의 불필요한 충격이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도 유로화로 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팁을 줄 때 우리가 10,000원을 주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팁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5,000원짜리면 우리가 그 5,000원을 5환으로 바꾸게 되면 5환 주게 된단 말이에요. 5환 주면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럼 10환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1,000원, 1,500원짜리면 그 다음에는 1.5달러가 되는 거예요. 1.5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서 이 짜투리 돈을 다 떼니까 이게 가격 상승이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도 유로화로 터고 나서 인플레이션율이 좀 생겼거든요. 네, 그게 뭐 최대 부작용이라고들 하더라고요.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은 지금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때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헷갈려 하시는데 지금 물건값 막 모르는데 무슨 디플레이션이나 근데 지금 공산품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 정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담배값을 올려서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를 높였고 그다음에 농산물 가격 때문에 농수산물 이런 것들이 지금 소비자 가격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공산물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기업이 물건을 만들 때 이거 1,000원에 팔아야 되겠다 그러고 만들었는데 실제로 6개월 지나서 팔라고 그러보니까 이게 950원이 돼버린 거예요. 이 디플레이션은 기업의 입장에서 아주 최악입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섭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얘기고요. 지금 전 세계가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갈까 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을 저렇게 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디플레이션 국면이니까 그렇게 충격적인 화폐 개혁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좀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가용한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다 불필요한 경제 충격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자, 두 분 질문 있으면 하세요. 하나씩 한 번씩. 저는 이건 좀 기본적인 질문인데 왜 보통 주식 시장에서 갑자기 돈이 뭐 몇 조가 증발했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세계 경제에서도 뭐 세계 경제 불황이라고 이제 세계 경제가 한꺼번에 침체가 돼 있다. 근데 이게 무역이라든지 거래에 의해서 국가 간의 경제도 이루어지는 걸 텐데 이게 불황이 된다면 도대체 그 많은 돈은 누가 다 빨아가는 겁니까? 네. 그 돈을 어디선가 돌고 있겠죠. 그게 사실은 정확하게 돈맥경화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돈을 엄청나게 풀었는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돈을 엄청나게 풀었는데 근데 이 돈이 다 어디 갔느냐. 예. 그게 지금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그게 서민들한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돈이 서민들한테 가도록 파이프들을 제대로 쫙쫙 만들자. 이런 얘기고 지금 새누리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돈을 그렇게 해놓으면 저절로 물이 낙수효과 이렇게 그 낙수물 떨어지니까 재벌들한테 그걸 지원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 이제 지금 물어보신 게 사실 핵심입니다. 그렇게 지금 엄청난 돈이 어딘가에 지금 있는데 그 돈이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 그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경제 구조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엔 우리나라에서는 재벌들이 가지고 있고 세계 경제에서도 일부 재벌 기업이나 일부 국가에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갖고 있고 예를 들면 지금 한국은행이 돈을 풀고 있는데 그 푼 돈이 지금 부동산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럼 부동산에서 건설업체한테 들어가고 있는 거죠. 야, 세상. 그 돈맥경화라고 말씀하셔가지고요. 그 경화가 오게 되면 몸에서 먼저 신호를 몇 번 보내거든요. 자기 몸이 안 좋다라는 걸. 근데 이럴 때마다 그걸 억지로 지금 이렇게 뭐 의사가 됐든 약사가 됐든 처방을 받으러 갔는데 계속해서 지금 빨간 약만 발라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한국 경제가 경화가 좀 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위험도라고 보십니까? 사람의 몸으로 비유를 한다면. 그거 아주 좋은 지금 비유시고요. 그러니까 그 돈맥경화가 와서 지금 위험 신호가 계속 오고 있는 거죠. 그 위험 신호가 지금 온 것을 우리 국민들은 다 아는 거죠.
근데 저 위에 돈벼락을 맞으신 분들은 그걸 모르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 우리 경제 관료들, 청와대에 계신 분들만 지금 이걸 모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돈맥경화가 와가지고 국민들은 어려운데 저 사람들은 주장이 뭐냐면 계속적으로 거기다가 돈을 더 퍼부으면 그러면 국민들한테 올 것이다 이렇게 오는데 돈을 계속 막혀 있는데 계속 보니까 거기만 자꾸 부풀어지는 거죠 지금. 그러다 언젠간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이런 표현을 이게 좀 이제 나쁘니까 하여튼 뭐 그런데 하여튼 그러면 이제 큰 위기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 저희 더불어민주당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장들의 정책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돈맥경화가 돼 있는 것을 지금 정상적으로 살려서 피가 제대로 흐르게끔 체질 개선을 해줘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한테 오게끔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새누리당이 지금 극구 막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쭉 얘기 나눠봤는데요. 결론은 정권이 교체돼야 뭐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새누리당한테 맡겨놓으면 뭐든지 다 안 될 것 같은데 그 홍 의원님은 뭐 이제 의원도 아니지. 홍 전 의원님께서는 예. 대사라니까요. 네, 홍 대사님께서는 어쨌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뭔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학교로도 지금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학교는 그만뒀고요. 그러니까 학교도 그만뒀고. 그래서 백수입니다. 근데 방송도 그만뒀고. 네. 우리 뭘로 이제 정권 교체에 도움을 이바지하겠습니까? 그 산 타시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만나시는 분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고 계신 운동. 네, 더불어 대한민국을 예. 열심히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더불어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면 되고요. 저는 많은 분들이 여기 와주시게 되면 그러면 저절로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누구나 동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목소리가 지금 저 위에 안 전달이 되지 않는 거니까 우리가 많이 뭉쳐서 그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면 언론도 바뀌고 그다음에 정부도 바뀌고 국회도 바뀌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제일 속상한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였습니다. 국회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전혀 소개가 되지 않고 대표적으로 을지로위원회죠. 그래서 을지로위원회 지금 저한테는 뭐 지금 저도 을지로위원회 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정보가 날라오는데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는 한마디도 거론이 안 되거든요. EJ에서 하잖아요. 우원식 의원 불렀지, 진선미 의원 불렀지, 홍주환 의원까지 부르자. 우리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게 이제 그 정도가 아니고 을지로위원회가 뭐 오늘도 용산 경마장에 가서 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마사회가 그냥 학교 옆에다가 저는 경마장 줘놓고 지금 4년째 저기서 저렇게 시민들이 우리 그 아이들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렇게 농성하고 4년째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적어도 낙하산이야. 네.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갖다 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을지로위원회 저렇게 출동했는데 저거 아무도 보도 안 하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을지로위원회가 지난주에도 공항에 가서 비정규직들 만나고 한국전력에 가서 그 얘기 들으면 너무 슬퍼요. 한국전력에 갔더니 한국전력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는데 그러니까 협력업체 직원들이 있는데 협력업체 한국전력의 그 직원들은 그 전기가 안 통하는 신발 그 신고 작업복도 전기 안 통하는 이런 거 입고 하는데 이 협력업체 사람들한테는 그냥 아무 운동화 주고 그다음에 작업복 주고 아니 그분들은 뭐 전기 안 통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바로 그 돈을 아끼려고 비정규직을 이렇게 쓰고 저렇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언론이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고 이렇게 의원들이 대여섯 명이 가가지고 이거 잘못됐다 이거 시정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조차도 보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국회의원들은 다 그냥 뭐 맨날 놀기만 하는 줄 알고 뭉뚱그려갖고 다 나쁜 사람, 다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모여서 우리가 그렇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널리 알리기만 하더라도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 대한민국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오늘 한 2시간까지 들어주시는 EJ 팬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세요. 네, EJ 팬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더불어 대한민국에 다들 들어와 주시면 그 최재성 의원이 불출마하고 나서
아이스크림집 차린다고 막 깔아보고 다녔거든. 똑같아. 홍종학 의원은 맥주집 차린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요? 맥주에 상당히 조예가 깊고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그 계획은 이제 수포입니까? 아니 로망이고요. 그래서 그 차리를 이렇게 했는데 요즘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차리고 계셔요. 맥주, 네, 수제 맥주 이런 거요? 네, 수제 맥주에서 지금 사실은 이제 맥주 얘기만 한번 해도 괜찮은데 정권 바뀌면 아니 지금도 맥주집들 이렇게 가보면 그 젊은 분들이 그렇게 혁신적인 그런 맥주집들을 지금 만들어서 제가 어제도 신나게 가서 먹고 온 집은 그 시장 무너져가는 시장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뚝도시장이래요. 그게 뚝도시장이 성수동에 있는데 그게 서울의 3대 시장 중에 하나였대요. 그런데 바로 그 앞에 이마트 본사가 들어선 거예요. 맞네요. 그러니까 이마트 본사를 거기다 허가 내준 것 자체도 이게 그야말로 이제 상식이 없던 시대였죠. 그래갖고 이제 뚝도시장은 다 무너질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요즘 그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 이제 이런 맥주집도 내고 청년 창업 같이 청년 창업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준대요. 그럼 이제 그런 지원 받아서 거기에 하는데 이분이 나는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거기 옆에 아주 좋은 순댓집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안주를 시키면 그 순댓집 순대를 갖다 주는 거야. 그럼 우리가 맥주집 가보면 보통 그 독일 뭐 이렇게 소세지 이런 거를 갖다가 만들어서 파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상생 모델을 만들어서 어제는 또 그 들어가는데 앞에 전어를 굽고 있길래 전어 안주로 야 좋다. 그래서 이제 시장 전체를 한번 그렇게 잘 되면 가보니까 시장에 빈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새로운 맥주 가게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맥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맥주가 이렇게 맛있는 맥주가 세상에 이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좋은 맥주집을 가보면 그렇게 좋은 맥주 맛도 보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시장도 살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세상을 살리는 세상을 바꿔가는 하나의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큰 맥주 시음장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거를 이제 한 자리에서 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홍보 광장 같은 걸 하나 만드는 거죠. 이걸 누가 저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가 했으면 좋겠는데 입맛 다시신다. 세상이 힘들어 죽겠는데 네, 애랑 술이나 먹자. 로망이시고. 네, 로망인데 하여튼 그래서 뭐 계속 로망으로 간직하고는 있습니다. 저희하고 동업하실래요? 저희 이제 안가에 맥주 팔아요. 거기서 홍 의원님 직접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방송하고 그럼 되겠네. 그래서 지금 저한테 오퍼가 왔습니다. 성수동에 또 그건 또 다른 맥주집인데 홍종학 맥주를 하나 만들어 주신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거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야, 경제학자가 만든 호프집 망했어요. 재밌겠는데? 망하진 않는다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2시간 동안 우리 홍 의원님 고생해 주셨고 뭐 없죠? 마지막으로 아까 광고했던 풍무양고기 추석 때도 계속 연중무휴 운영한다고 하니까 추석 연휴 이제 보내시고 이제 적적하실 때라도 한번 가셔서 맛있는 양고기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화 밀정 또 다음 친구는 어디 이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